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597페이지부터 합니다. 오늘, 597페이지. 597페이지고요. 597페이지. 이제 4장에 보시면 제 중개 활동장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문제가 잘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그런 장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 용어 3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1번 주제에 보면 이제 부동산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아줄 때 필요한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 3가지를 좀 우리가 알고 갈 건데요.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599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중개활동 용어하고 이제 기법에 보니까 1번에 아이다의 원리라는 거 있죠, 그죠? 예,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세요. 예, 제목에다가 채색, 아이다의 원리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 아이다의 원리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원리냐면 한 장을 넘겨볼까요? 예, 4가지 영어 단어에 맨 앞자 철자를 따내서 이제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원리인데 어떤 물건을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구매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발전 단계를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고요. 물건을 처음 볼 때 보자마자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좀 보고 뭐를 좀 하게 되냐면 주목하게 되죠. 관심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가져요. 이거 정말 기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까지 착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럼 이제 인터레스트 흥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뭘 느끼냐면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는 뭐를 가져요. 욕망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걸 디자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액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되냐면 처음에 그 물건을 봤을 때는 사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좀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매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구매욕이 처음에는 바닥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텐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죠?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흥미를 느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구매욕이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이거를 뭐 하라고 부추겼을 거예요. 주변에서. 사라고 누가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가습기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샀죠. 예, 그 왜 사셨어요? 사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사라고 그래서? 본인이 사고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봐요. 그게 여러 가지 가습기가 있잖아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집에 있는 가습기 갖고 집에 그걸 뭐하러 샀어요? 집에 있는 가습기 커다란 거 갖고 오지. 예? 그러면 그거 갖고 오면 많은 사람들 쓸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이 부담스러웠던 거야. 왜 부담스러우냐면 여기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나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저게 가장 적당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 말고 이렇게 망설였던 게 또 있나요? 그거 말고 좀 다른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만약에 그거 말고 우리 사무실에 보니까 여직원들 뭐 이렇게 그 PT병 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500ml 그거 그렇게 엎어놓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유선. 이거 충정시. 이거 좀 비싼 거네. 그죠? 예. 좀 쓰셨네. 근데 그 이제 유선으로 엎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되게 편하겠더라고. 예, 물 일일이 바를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엎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 사세요. 이게 더 좋아요.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자꾸
부추겨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하단 내려오면 그러니까 600페이지 밑에 보면 고객의 분석과 셀링 포인트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셀링 포인트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거 직역하면 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셀 하는데 포인트. 예,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사하는 거. 이렇게. 예, 그걸 이제 소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물건이 좋다라고 강조하겠어요? 안 좋다고 강조하겠어요? 좋다. 예, 그리고 요거 지금 뭐 특별히 세일 기간이니까 지금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제 자꾸 부각시키는 거. 이건 이제 소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셀링 포인트가 고객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보니까 고객이 1번에 우유부단형에서부터요. 뒤에 가면 논리명까지 전체 9가지 이제 고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근데 가령 거기에서 2번의 가격의식형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굉장히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가격에. 근데 그렇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깎아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깎아줄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가격과 가치를 비교를 시켜서 이게 비싼 것 같지만 가치가 훨씬 뭐하다는 거? 크다라는 거. 이거를 자꾸 강조시키면 상대적으로 뭐가 낮아 보이겠어요? 가격이 낮아 보이겠죠. 이렇게 이건 고객을 먼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이 기능을, 디자인을, 가격을 어떤 거를 더 중시 여기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5번에 보면 자신 과잉형이라든가 7번에 자기 현시형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난 척 하려면 말을 많이 하겠어요? 말을 좀 적게 하겠어요?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말을 못하게 자꾸 말을 자르고 개공이 자꾸 말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손님은 다음에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게끔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말 많이 하게끔 이렇게 부추겨주면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언젠가는 계약서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빨리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에 이제 침묵방해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또 뭐 시키면 또 싫어하겠어요? 말 시키면 엄청 싫어하겠죠. 저는 집에 가면 몇 마디 정도 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3마디 할 것 같은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예, 그냥 고개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 온다고 하면 이게 끝이에요. 예, 절대 말을 하지 않고요. 10시 반에 이제 저녁 강의 있는 날은 10시 반에 이제 끝나면 집에 가면 한 11시 반? 이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에 첫 수업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목 때문에. 목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유일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면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죠. 주말에도 거의 말하지 않고요. 예. 별로 재미는 없겠죠. 예, 그래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면 601페이지 예, 가시면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링 포인트는 첫 줄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 중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런 특징들을 개공들이 많이 이제 뽑아내 가지고 구사하는 거 여기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걸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604페이지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클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클로징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이 클로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중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개 완성. 그러면 중개 완성은 언제쯤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가령 이 셀링 포인트가 물건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죠? 특징, 장점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걸 밤새도록 이 셀링 포인트만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매듭을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매듭을 짓는 게 좋을까요? 다에서요? 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욕망 단계. 어느 정도 좀 눈빛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우리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클로징을 행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로징을 이제 그 시도하는 거 이거를 한 번만 시도해야 되겠어? 아니면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한 번 이거 사시죠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정말 괜찮으니까 사시고 뭐 가령 이거 지금 못 사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볼게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구매 욕구를 올려주는 거죠? 구매자의. 예, 그리고 그 올리는 기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셀링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점에 뭐를 시도해야 돼? 클로징을 시도해야 되는데 클로징에게는 한 번만 아니면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야 되겠죠. 홈쇼핑 보면 15분 방송하잖아요. 어떤 물건 팔을 때 그 쇼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뭘까요? 응? 아니 그것 말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매진 임박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말. 어떤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쇼 호스트 중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쇼 호스트는 89번을 하더래. 15분 동안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예. 그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가 클로징이에요. 그 지금 전화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지. 예. 계속 해야 돼. 예. 그럼 우리 그러면 어떤 말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말고 계약서 쓸까요? 이런 말. 계약서 쓸까요? 이 말을 계속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개업 경영이 있는데요. 그 중개업 경영은 시험 끝나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뭐 특별히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좀 개업하시기 전에 보시면 되고 613페이지 5장에 가면 거래 체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주제로 이제 계약서의 작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그 이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문제가 하나씩 이제 꼭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문제가 좀 안 나오고 있고요. 25회 이후에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거 이제 새롭게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졌고. 또 이쪽에는 그 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민법하고 좀 시험 범위가 정확히 중복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이제 그 동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뭐 어렵거나 뭐 새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복습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5장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2차생들은 민법을 안 하니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2차생들한테는 1번 제목에 보면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제목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계약의 체결은 언제 되죠? 의사가 합치됐을 때 그러면 그 의사가 합치된 이후에 뭐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옆에 이제 계약이 체결했죠? 밑줄 한번 잡으시고 오른쪽 뭐를요?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체결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성립이 먼저 되고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계약서 누가 쓰죠? 개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다 개공이 쓰는 거를 보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쓰는 거 우리가 관심 없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계약서의 작성은 누가 쓰는 거를 위주로 강의하는 거예요. 민법 선생님은. 당사자들이. 근데 우리 제 시간에 쓰는 계약서는 개공이 쓰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장 가시고 614페이지 2번 제목에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누구 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개공 보고, 개공 보고 주의하라는 거죠. 당사자 보고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첫째, 개공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 당사자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를 확인한다는 게 본인이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뭘로 확인할 거냐면 신분증. 그래서 이제 뭐 신분증 달라고 해가지고 확인만 하면 안 되고요. 뭐 또 해놔야 되겠어? 복사.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게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그 2번에 보면 그러니까 밑에서 5번째 줄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맨 첫 줄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까지 채색을 좀 하시고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소유자하고요?
예,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있을 때 이게 원래는 뭐 해야 정상이에요? 같아야 되지? 예, 근데 이게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진짜 소유자예요? 여기가. 이게 진짜 소유자죠? 예,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 얘랑. 예,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 예,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실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왜? 얘가 진짜 소유자면 얘는 무슨 소유자야? 가짜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랑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 실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이거 중요하죠. 예, 우리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꼭 등기부만 믿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본인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인의 처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의 처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이 처분 능력의 확인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처분 능력이요.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처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박스에 보면 맨 좌측에 제일 처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권리 능력. 예, 권리 능력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가져요. 자, 뭐 한 동안에는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죽은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죽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예,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 의사 능력 있는데 뒤에 가면 의사 능력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의사 표시를 하니까 그리고 그 의사 능력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야 돼. 나이가. 예,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도 올라오면 의사 능력은 있다고 봐요. 예, 보통 우리 초등학교는 몇 살 때 올라가요? 7살, 8살. 좀 빨리 들어가는 애들 7살, 8살 이렇게 들어가죠. 저희 때는 7살 때 학교를 많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유치원 뭐 이런 게 시골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언니랑 1살 차이 나면 같이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8살이면 동생이 뭐 7살이면 같이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동생이랑 같이 가 이렇게 하고 너는 언니랑 같이 가 이래가지고 한 번에 보내고 그래서 친언니인데 뭐 학년이 같고 뭐 이런 경우가 시골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초등학교 정도가 한 7살, 8살 이 정도 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살 정도까지 아이들은 유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아들은 무슨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 법률 행위가 있다면 뭐 계약을 했대. 그러면 그건 뭐다? 무효다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좀 중요한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그거 한번 채색 한번 해볼까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에서 무슨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행위 능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돼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들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불리할 수 있어. 예, 그러면 뭐 해버릴 수 있죠? 취소. 그래서 뭐 미성년자가 핸드폰을 뭐 개통해갖고 왔는데 뭐 300만 원 주고 개통을 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뭡니까? 2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620페이지 가시면 지금 보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이제 맨 좌측에 제한 능력자 이쪽이죠? 예. 거기에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무슨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 대리인. 그럼 만약에 질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 그걸 중개를 해줘야 돼. 그럼 누구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위험할 수 있어? 미성년자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 나중에 미성년자가 취소해버리면 난 아무 일도 한 게 아니니까. 해서 가급적이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해? 법정 대리인.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누구죠? 친권자에다 채색하시고. 친권자가 누굴까요? 부모. 그래서 부모라는 건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합쳐서 친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50대 50%의 친권을 갖고 있을까요? 51% 대 49% 갖고 있을까요?
50대 50. 50대 50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어떤 아이한테. 예, 그럼 누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냐면 미성년 후견인.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대신 누가 없을 때 선정되어 줄 수 있어요. 친권자 없을 때, 부모 없을 때 선정될 수 있는 거. 부모 있으면 당연히 미성년 후견인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는데 그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 성년. 성년인데 얘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 조금 안 좋은 거 아니고 아주 안 좋아. 얼마나 아주 안 좋을까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금시산자니까 얼마나 안 좋을까요? 많이 안 좋은데 얼마나 많이 안 좋을까요? 예? 호혼수 상태 좋아. 호혼수 상태. 예, 뭐 의식불명 뭐 이런 거. 예, 아주 안 좋은 상태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피안정 후견인도 역시 성년인데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근데 얼마나 안 좋아? 조금 안 좋아.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이라고 하고 피안정 후견인은 심신박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거네. 조금.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비 오면 좀 이상해진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애. 눈 오면 약간 헷갈락한다는 뭐 그런 거. 그런 애들이 이제 피안정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피성년 후견인과 피안정 후견인을 보호해줘야 돼, 보호할 필요 없어.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보호제도가 바로 법정 대리인이고요. 피자가 그런 거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예. 그거 피자를 떼면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입는 거. 예. 그래서 피자가 들어가면 그런 거를 이렇게 받는 개념이고 피자 떼면 그걸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피자 떼고 그리고 한정 후견이 있는데 역시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4개가 있지? 뭐 어떻게 4개야? 친권,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그러면 요거 공통적인 거에 한번 묶어볼까요? 어떻게 묶을 수 있어? 공통적인 것만 한번 묶어볼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후견인. 예, 그래서 후견인 보니까 오른쪽에 공시를 무슨 등기부로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후견 등기부. 근데 이제 미성년 후견인은 가족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는 그러면 제한 능력자를 중개할 때는 뭐하고 뭐를 꼭 떼어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흑연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각각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앞장 넘겨보시면 617페이지 예, 가시면 흑연 등기부가 있어요. 흑연 등기부를 띄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이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질문 이 흑연 등기 기록은 누구한테나 다 있다 아니면 흑연 선고 받은 애들한테만 나온다. 예, 흑연 선고 받은 애들만 이게 나오는 거야.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뒷장 넘기시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죠. 그죠? 가족관계증명서 거기에서 제한능력자 하나만 찾아볼까요? 거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한능력자 한 명만 찾아주세요. 상준이가 미성년이죠? 예, 상준이가 미성년이잖아. 2003년생이니까 그러면 얘가 부동산을 갖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안전?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거 친권자가 김본인하고 박여인이 얘 엄마겠죠. 엄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요 동의 뭐 혹은 그 대리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게 안전하고 김일남 씨, 이일여 씨는 누구예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본인과 박여인이 죽었다면 그러면 누가 김일남, 이일여 씨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미성년 후견인은 가족들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거기 정의군이가 누구죠? 뭐 하는 애죠? 정의군이 큰아들 정의군 어떻게 된 애야 얘는? 응? 정의군이가 어떻게 된 거야? 박여인이 데려온 아들 아니야. 데려온 아니고 왜 박여인이 데려온 아들이 아니냐면 박여인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예. 5살인데 뭔 애를 낳겠어.
입양한 거예요, 입양. 예, 입양.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요, 입양을 할 때 그 입양된 집에 호주의 성씨를 따라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김씨 집에 지금 입양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는 성씨를 바꿔야 돼. 정의군이가 아니고 김희군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원래 성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김일순이가 큰딸이죠. 예, 이 큰딸을 박일순으로 해도 돼. 왜 해도 돼? 엄마의 성을 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정의군이는 입양한, 김일순이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박일순, 그리고 김상준이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상준이. 그러면 형제 자매인데 성씨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면 호주제를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그냥 뭐 하면 가족이다. 같이 살면 가족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성씨가 다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뭐 훌륭한 제도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뒷장 넘어가시고 620페이지. 620페이지 가시면 법인의 경우가 있는데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자연인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뭐를 떼어봐야 되냐면 법인 등기부를 떼어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뭐 법인격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맞고.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임의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그 대리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대리에는 크게 무슨 대리가 있죠? 이제 법정 대리랑 또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리가 있는데, 법정 대리는 두 가지 증명서로 확인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보셨던 거? 뭐하고? 예,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예, 요걸로 확인하거나 또 하나 뭐 후견 등기부.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라고 해야죠. 정확하게 명칭은. 예, 요런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누구한테?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를?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이 수여한 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되잖아요. 표시가. 예. 뭘로? 세 가지로. 위임장. 위임장은 누구한테 써주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플러스 그 다음에 위임장에다가 인감을 날인해 줘야 되겠지. 예. 거기에다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세트로 들어갔을 때 얘를 대리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하려고 하는데 법정 대리는 아닌 사람이 왔어요. 법정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온 거야.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법정 대리는 분명히 아니야. 근데 자기가 말로만 대리인이래. 말로만. 이런 걸 안 갖고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로 확인하면 안 되고 아주엠하고. 예. 어떻게 확인하면 가시라고 해야 돼. 예? 왜 가시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봐,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대리권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와서 대리라고 주장하면 가라고 해야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을 뭐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전화로 뭘 확인해? 그죠? 예. 오른쪽에 4번에 보면 공동소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공동소유가 우리 현행민법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는데 뒷장 가시고 623페이지 표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공유 왼쪽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공유 왼쪽 여백에다가 공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게 되면 누가 이걸 상속받죠? 형제자매가. 요 형제자매 형태의 소유가 가장 일반적인 공유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즘에는 결혼을 몇 살 정도의 보통 정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30이면 되게 어린 나이에 하는 거지. 요즘에는 30에 안 하더라고. 대부분 뭐 남자애들은 한 4살에서 한 7살 사이. 요때 결혼하고 여자애들은요. 32살에서 한 35살 요 정도의 결혼 많이 하더라고.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한 뭐
10년 정도 늦어진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뭣도 이렇게 막 사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집을 사서 물론 뭐 이제 뭐 비싼 집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때 여자애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반반씩 내서 집을 사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등기를 어떻게? 반반으로 하지. 예, 그게 뭐야?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공유, 배우자 간에 소유하는 것도 공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는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합유는 조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서 소유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해? 합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법인은 아닌데 사람들의 단체가 있대.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 뭐 교회, 뭐 절, 뭐 이런 거, 예. 종중, 문중,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총유 형태고요.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요 말들이 좀 어려우니까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 거지. 예.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부부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남편 지분을 팔으려고 할 때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필요 없어. 그건 이제 공유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재건축 조합 단지에서 뭐 말하자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판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재건축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 예. 그래서 이 합유에서는 이 목적에 반대되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지분에 대한 처분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예. 그래서 합유 다음에는 무조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전원이라는 말이 나올 건. 예, 그게 이제 문제 푸는 팁이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순복음교회 우리 강동에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의 순복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어디서 제일 크다고? 세계에서. 세계에서 제일 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를 기준으로? 신도수. 신도수로 기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0만 명이 넘어 거기가. 예. 이제 나오는 사람도 수만 명이고 뭐 거기 적을 두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땅도 많겠죠? 부동산? 누구 거? 그 순복음교회 재산 누구 거? 1번 하나님 거. 2번 신도들 거. 3번 담임 목사 거. 자, 3번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1, 2, 3. 응? 누구 거? 1번 하나님 거. 2번 신도들 거. 3번 담임 목사 거. 누구 거죠? 신도들 거죠. 예, 그걸 총유라고 해. 신도들 거. 그러면 그거 목사가 팔고 그러면 돼? 안 돼요. 무효야. 예, 효력이 없어요. 예. 하나님 것도 아니야. 예. 근데 어떤 우리 민법 선생님이 이걸 하나님 거라고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과목 선생님이 아니라 민법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좀 생각이 좀 있는 거야. 생각이. 예. 왜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법이잖아요. 그지? 예,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인간들이. 예, 근데 이제 그 교회에도 법이 있어. 교회법이라는 게. 그럼 누가 만든 거야?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걸 감히 거역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하나님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신도들 거야. 근데 그걸 교회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거가 맞고 이제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 말하면 신도들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다니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계약서 작성 방법이 있는데 이 계약서 작성 방법은 작성 부수가 원본으로 2통이 필요해요. 자, 원본으로 몇 통이요? 2통. 왜? 뭐 하려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럼 개공은 뭘로 보존하면 돼? 4번. 4번으로. 그리고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임의 서식 만들어서 쓰면 되고 용어는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석의 여지가 있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에 특약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것은 그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쓴 거야. 계약서의 특약을. 근데 이걸 쓸 때 당사자들이 3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중도금이었거든. 그러니까 중도금을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이라고 썼을 때 거기 모여 있는 3사람은 알잖아. 그게 중도금인지. 그리고 그때라는 건 그달 말일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말일날 바쁘니까 오전 중에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합의한 거야. 근데 그걸 개공이 뭐라고 썼어?
그때라고 쓴 거야.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제3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때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뒷장 가시면 문자, 문자는 한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제 그 누구나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내용은 이제 그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에 보면 계약서에는 인지 같은 거 뭐 부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인지를 왜 부착하냐면 인지세법에 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좀 잠깐 보면 거래 금액 구간이 3가지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 근데 우리 대개 우리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어느 구간에 많이 걸리겠어요? 1억에서 10억 이하가 좀 거의 대부분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계약서에는 얼마짜리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15만 원짜리 인지를 붙이는데 질문 15만 원짜리 인지 매도인이 사서 붙여 매수인이 사서 붙여? 이게 매수인이 되게 사서 붙이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서 붙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얼마씩 내는 게 맞다고. 7만 5천 원씩 공동납부. 인지세법 1조에 연대 납부의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서를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개 이걸 누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 매수인이. 근데 그렇지 않고 매도 매수가 같이 내는 거야. 해서 7만 5천 원씩 달라고 해서 인지 사서 뭐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7만 5천 원을 매도인한테 달라고 해서 매수인한테 주면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매수인이 상당히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상이고요. 자, 뒷장 가시고 626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개 중에서 4번이요. 4번에 거래금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제 계약서를 쓴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바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을 적어야 되니까 무슨 금액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만 조심하시고. 자, 다시 계약서에는 뭐라고 쓰지 않는다고?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돼. 그럼 질문, 예정 금액은 언제까지 써야 돼? 아니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뭐 쓸 때까지 5자. 중개계약서도 맞고 거기도 들어가고 계약서 앞에 쓰는 게 뭐지? 확인설명서까지. 확인설명서까지 예정금액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언제부터는 예정금액 쓰면 안 돼? 거래계약서에서부터는 거래금액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8번 전체 채색. 8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돼 있죠? 확인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는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그걸 누락하면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그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제목에 보니까 거래계약 유형과 주의사항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게요. 양가로 1번 등기 명인이 아닌 실소유자와 계약을 한다. 칠판을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 명인이 있고 실소유자가 있는데 서로가 다르대.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 얘랑.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얘랑 계약을 하면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응? 그거를 특이하게다가 걸어놓는 게 좋아.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뭐 해서? 등기 받아서 주거나 아니면 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등기 넘겨주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특이하게다가 걸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이렇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자, 하단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등기 명인의 친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례 1. 갑의 토지를 갑의 형인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형제 간에는 법정 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 간에는 없어. 그러니까 형제 간이니까 뭘로? 임의 대리로 해야지. 그래서 형제 간이라 하더라도 뭐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즉 임의 대리로 처리해야 돼. 1번은. 2번은 18세인 갑의 토지. 그러니까 18세이면 성년, 미성년인데 이 갑의 토지를 갑에 붙인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부친이 뭐죠? 아니 이제 친권자인데 부친이 뭐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의 의사만 물은 거잖아. 그러면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왜?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경우 50%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돼요. 최악의 경우 어머니가 이거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럴 경우에는 누구하고 누구의 의사를 다 물어주는 게 맞아. 부모 그러니까 부친과 모친의 의사를 꼭 물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 미성년에 있으면. 뒷장 넘기시고 양가로 3번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려는데 남편 부동산은 누구 거? 남편 거. 처거의 부동산도 남편 거 아니고 처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의 부동산을 누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처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남편 건데? 어떻게 처가 매도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뭐를 하나 빼먹었냐면 배우자 상호 간에는 빼먹었잖아요. 요게 이제 왜 빼먹었냐면 일부러 여기에 좀 이렇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배우자끼리는 두 가지 대리가 다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배우자 상호 간에는 무슨 대리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도 가능하고 임의 대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요거 뺀 거고 요거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그러면 배우자 상호 간에 법정 대리 하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 안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가사라고 해요. 일상가사 내에. 그럼 여기서 일상가사가 뭐죠? 늘 일상이라는 게 뭐야? 늘. 가사는 뭐야? 집안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집안일들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호 간에는 무슨 대리를? 법정 대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신용카드로 부인이 아이들 학원비 결제한대. 해도 돼? 왜? 일상가사니까. 그런데 뭐 부인이 시집 오기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남편이 그걸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법정 대리로 안 되는데 왜 안 돼? 그건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런 거는 어떤가 보세요. 가족들이 같이 살 집을 임차하려고 한대. 이거는 일상가사야. 왜? 얻는 거니까. 임차행위.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그러면 임의대리는 일상가사 외의 것들은 임의대리로 가져야지. 그럼 임의대리 다시 가볼게요. 임의대리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남편, 부인 각각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배우자가 처분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아무리 배우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임대행위가 되겠죠. 그치? 임대는 일종의 무슨 행위냐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임대는 임의대리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세 주는 거는. 그죠? 저당권 잡는 거는 뭐야? 처분행위지. 그것도 임의대리로 해야 돼. 매매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얻는 거 이렇게 뭐 임차 요것만 일상가사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사건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부인이 혼자 왔어요. 부인이 혼자 왔다 그랬어요. 뭐를 갖고 왔어? 위임장을 가져왔어. 그리고요. 인감증명서도 갖고 온 거야. 뭐하고 뭐를 갖고 왔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근데 결정적으로 뭐를 안 찍었어? 인감도장은 안 찍었어. 그러면 이게 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개공이 돌려보기 싫으니까 전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전화 통화를 했어. 개공은 막 녹취도 뜨고. 근데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남편이 아니고 남친이야. 그래서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로 뭐 녹음 100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이거 반드시 세트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629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4번에 별표 한번 해주시고 밑에 양가로 5번도 별표 한번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거기 4번 제목의 끝에 가로 부분에다가 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다가 채색하시고 5번에 보면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의 일부가 뭐 된 경우? 교부된 경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